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현재 한 2주 정도 눈 수술 때문에 영상을 계속해서 제작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러시아 학당을 운영하면서 갖고 있던 일부 자료가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학당은 4년간 약 2만 8천 명의 구독자와 1000회의 유튜브 방송을 실시한 바 있으나 유튜브 당국에 의해서 폐쇄 조치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자료들이 다 소실됐는데 초기 일부의 자료들은 오래된 컴퓨터에 남아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것은 예카테리나 2세 여왕에 대한 방송인데, 이 예카테리나 2세는 결국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게 단초를 제공한 그러한 여왕입니다. 이 예카테리나 2세 때 부가초프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란이 진압되고 그 다음에 데카프리스트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데카프리스트 반란 이후에 농민 속에서 일부 민중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러시아 혁명의 비사에 대해서 러시아 학당에서는 과거 체계적으로 그 당시의 자료들을, 러시아 자료들을 모아서 방송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러시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소위 러시아 혁명에 대한 그 비사를 한 번쯤은 꼭 반드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영상을, 이 영상이 일부 소실됐는데 이 자료들이 있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당히 그 전황과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든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카테리나 2세 여왕제는 수십 명의 남자들을 남자 후궁이라는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황궁에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역사상 보기 드문 여왕제의 남자 후궁, 후궁남 리스트를 탄생시키죠. 후궁남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고 말년에는 항상 20세 전후의 그 미청년들만 후궁남으로 받아들여 여성계의 진정한 카사노바이였으며, 어느 후궁남에게는 이별 기념으로 농노 7,000명을 선물하면서 제정 러시아 시대의 농노 문제를 가장 최악으로 몰고 간 전제왕정 봉건 체제의 전형을 확립합니다. 후궁남 리스트를 보면 뾰트르 3세 왕비 시절에 3명과 이미 불륜 관계, 그리고 황제가 된 후에는 거의 2, 3년에 한 번씩 남자를 새롭게 바꿉니다. 말년에는 나이 60세에 22살의 젊은 청년을 후궁남으로 채택하여 몇 년을 재미있게 살다가 67세에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아를료프는 뾰트르 3세가 왕위에 있을 때부터 예카테리나 2세의 내연남이 되어서 뾰트르 3세 축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12년간이나 제2의 실권자로 배후에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예카테리나 2세가 자기 아들을 임신하여 출산할 때에는 그 당시 황제였던 뾰트르 3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측근의 집을 실제로 불을 내어 불구경을 하도록 뾰트르 3세를 궁 밖으로 유인하여 그 틈을 이용해서 예카테리나 2세가 자기 아들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아래의 빠쫌키는 아를료프의 뒤를 이어 공식적으로 예카테리나 2세와 혼인을 하여 딸도 낳으면서 2년간을 여황제와 지냈는데, 헤어진 뒤에도 후궁남들을 여왕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마담 뚜의 역할을 하면서 역시 러시아 황궁의 실세로서 군림합니다. 여기 나오는 후궁남 자바도프스키는 아주 순진한 남자로서 진정으로 예카테리나 2세를 여자로서 사랑을 하였고, 질투도 하여 한 번은 여왕의 얼굴과 눈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결국 궁에서 쫓겨나나 몇 년 뒤 복귀하여 러시아 최초 민중교육부 장관으로 입각해 권세를 누렸고, 아래의 조리치는 후궁남이 된 후 무분별한 카드놀이와 제멋대로 된 행동으로 퇴출되는데, 문제는 그 퇴출 당시 예카테리나 2세가 이 사람에게 7,000명의 농노와 그에 딸린 땅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황제보다 25살 연하로 후궁남이 될 당시 24살, 섹시한 음성과 미남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궁정에서 다른 왕녀와 통종을 하다 현장에서 황후에게 걸려 쫓겨납니다. 아래 란스코이는 후궁남이 될 당시 22살로 황후가 아주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황후의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최음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하였다고도 하는데, 그의 사망 후 황후는 상당히 애도하여 당분간 후궁남을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카테리나 2세의 이러한 파격적인 인생 경로와는 달리 그 당시 러시아는 극심한 봉건 왕정체제의 정점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당시 농노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상품으로 간주되어 잡지 등의 매물로 광고되거나
혹은 시장에서 말이나 가축 등과 함께 현장 매매도 하였고, 그 농노들은 또 귀족들의 카드 노름값 대용으로 사용되거나 귀족들이 상호 서로 교환하거나 상호 선물로 이양되었으며 강제 결혼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죠. 농노들은 선서나 경제 거래의 지불, 계약 등을 할 수 없었고, 다시 말해서 경제 주체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자기 거주 지역에서 30마일 이상 떠날 시에는 주인이나 관청의 허락 증명서를 지참해야 했으며, 농노들은 토지와 함께 귀속되고 주인은 그들을 직접 죽일 수는 없어도 고문이나 체벌이 가능하였던 그야말로 중세 암흑 봉건 시대의 정점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주인 귀족은 담뱃대 곰방대를 물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무릎 꿇은 하인은 그 담뱃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집사는 무슨 명령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꾸중을 받고 서 있고 뒤에서 시종은 파리를 쫓는 그 나무채를 들고 있습니다. 1750년경 건장한 농노 한 명의 값은 30루블이었는데 1800년 중반에는 값이 올라 100루블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장 비싼 농노들은 예술 재능을 가진 농노들로서 젊고 예쁜 여자 농노로서 음악에 재능이 있다면 800루블, 극장이나 연극 무대에 설 수 있는 예쁜 여자 농노들의 가격은 수천 루블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장 저렴한 지역의 농노 한 명의 가격은 5루블, 그리고 한 살 미만의 갓난아기는 50과 100kg, 참으로 지금 생각하면 가슴 아픈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농노를 판매한다는 신문 광고 기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번역해보면 1800년 2월 22일자 광고신문, 22세 구두수 성공과 그의 아내, 세탁 자람 각각 500루블, 목공예자 20세와 그의 아내, 바느질 자람 각각 400루블, 아스트라젠카 309번지에서 직접 볼 수 있음. 3명의 여자아이 14세, 15세는 바느질 잘하고 하나아이는 하프를 잘 탐. 여기는 가격 미상입니다. 6마리 망아지 말, 최종 가격 1200루블, 말리아 니케사카야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농노가 동시에 광고로 선전되었습니다. 1861년 공식적으로 농노제가 폐지될 때까지 러시아에서는 심지어는 농노들과 애완견이 공공연히 그 귀족들 내부에서 물물 교환되었으며 농노 가격보다는 말이나 애완용 장식품이 더 고가에 교환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봉건 왕조 시대의 농노 착취 제도는 급기야 농민들의 반란으로 점철되어 도처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하는데 1771년에는 모스크바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 사원이 약탈되고 수탈체제의 한 축이었던 교회의 주교도 피살되는 등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이것도 역시 예카테리나 2세의 내연남이었던 아롤요프가 진압합니다. 결국은 1773년 러시아 중부 우랄 지역에서 반봉건 계급투쟁의 초기 단계인 농민 반란이 푸가초프의 지도하에 발생합니다. 3년에 걸쳐 3군데로 나누어 발생한 농민 반란에서 농민들은 1600여 명의 귀족들과 관계자들을 처형하고 토지를 몰수합니다. 그러나 예카테리나 2세의 반격으로 푸가초프는 1775년에 사로잡히고 수도로 압송되어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이 푸가초프의 농민 반란은 푸시킨의 사실주의 소설 대위에 따라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푸가초프의 농민 반란 이후 러시아 왕정 체제는 더욱더 봉건 체제를 강화하여 농민 수탈의 제도적 장치를 더 구축합니다. 그러나 1861년에 가서야 농노 신분을 폐지하고 자유농민으로의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나 농민에 대한 수탈은 보다 더 교묘하게 진행됩니다. 푸시킨의 작품 대위에 따른 푸가초프의 난이 발생한 지 몇십 년 뒤에 니콜라이 1세가 푸시킨에게 직접 출장 명령을 내려 푸가초프의 난이 발생한 그 까잔과 오렌부르크 등 우랄 지역을 직접 현지 방문하여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수행하면서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만든 그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한 사실주의에 충만한 작품입니다. 푸가초프의 농민 반란 이후 농노들에 대한 신분 제약은 일정 부분 완화되어 가는데 세습화되고 고착화된 봉건 체제는 농민 수탈을 보다 더 가속화하는 제도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61년 농노에서 소장 농민으로 신분이 변하였지만 농노들의 생활은 더욱더 빈곤하게 됩니다. 귀족 계급과 이에 부하내동하였던 관리들의 수탈 행위는 급기야 농민 계급들의 분노를 촉발시켜 곳곳에 농민 반란들이 러시아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며 농민들이 러시아 혁명의 일부로 편성되는 노동자 농민 연대의 주체화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예카테리나 2세 시절에 법령은 개혁되어 1763년
군대는 농노의 반란 등을 진압하기 위해 농노를 징집할 수 있고 1765년 지주는 불복종 농노를 귀양이나 중노동 장소로 추방하거나 불러들일 수 있으며 중노동 내용도 지주가 결정할 수 있다. 1767년에는 농노는 자기 주인에게 불평을 제소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귀양을 보낼 수 있다. 1783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러한 황당한 농노법은 우크라이나 일부, 러시아 중부 등에 시행되다가 1796년에는 북부 카프카스 등 노보러시아로 확대되었으며 벨라루시, 발틱 3국, 우크라이나, 폴란드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예카테리나 2세 집권 시 80만의 농노가 귀족과 지주에게 불화되었는데 대다수가 폴란드 분할로부터 얻어진 그 지역의 농노들이었으며 우랄 지역은 푸가초프 반란 이후 농노들을 노동자로 일부 흡수되고 교회의 농노들도 신분상의 해방을 함으로써 교회는 황제의 권한하에 예속됩니다. 1812년에 발생한 프랑스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은 조국전쟁이라고 불리면서 러시아의 항전과 국민의식을 고양시켰고 곧 이은 나폴레옹의 퇴각과 러시아 군대의 프랑스 파리 진격 등으로 수많은 러시아의 엘리트 군사 장교들이 유럽의 문물을 접하게 되면서 공화주의, 인문주의 사상에 물들게 됩니다. 이때 푸시킨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고대 러시아 문자를 일반 국민들도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많은 시문학 작품들을 창작하였고 푸시킨의 시, 자유, 시골, 차다예표에게 등의 반체제 저항시는 수많은 엘리트 군사 장교들에게 애창되었으며 데카프리스트 반란을 군사 장교들의 사상을 그대로 대변하였습니다. 1825년에 알렉산더 1세가 급사한 후 그의 동생이 왕이 계승하는 것에 반대하여 일어난 데카프리스트 반란은 철저히 인민대중과의 공동전선이 아니라 오직 군부 세력만의 거사가 되어서 혁명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수천 명이 희생되고 주동자 5명은 교수형에 처하면서 수백 명이 또한 시베리아 등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반란을 기폭제로 하여 러시아 혁명은 그 씨앗이 싹트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 국제정세는 1848년에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 같은 해 프랑스 시민혁명 등으로 시민 세력이 급부상하고 노동자 계급의 탄생 등 자본주의 계급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정세에 자극되어 게르친을 중심으로 인민 속으로라는 농촌 계몽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동시에 활발히 일어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1898년 최초로 사회민주노동당이 민스크에서 창당을 하며 창당 선언문을 작성하고 같은 해 레닌은 유배지에서 러시아에 있어서 자본주의 발전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유배가 종료되어 유럽으로 망명한 레닌은 1900년 사회민주노동당의 기관지 이스크라의 편집 책임자가 되면서 당내 노선 투쟁을 벌이다가 1903년 제2차 사회민주노동당 대회에서 다수파인 볼셰비키가 당을 장악하면서 볼셰비키 혁명의 선두에 나타납니다. 1905년에 발생한 피해 일요일 1차 러시아 혁명은 가포 신부가 선두에 서서 노동자 농민의 빈곤 문제를 황제에게 탄원하며 평화 행진을 하던 대모대를 무차별 학살하여 탄압한 사건이 발생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러시아 혁명운동은 지하로 침투하여 보다 더 광대한 조직 전선을 확충하고 있었는데 볼셰비키의 노동자 농민에 의한 무력혁명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는 과정에 결국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극심한 재정 파탄의 러시아에 2차 무장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볼셰비키의 주도하에 1917년 2차 혁명이 일어나서 제정 러시아는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 편은 러시아 혁명비사 제2탄으로 레닌과 사회민주노동당과의 관계입니다. 1898년 최초로 민스크에서 개최된 사회민주당 1차 당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해보고 실제로 창당대회가 개최된 민스크 현지의 창당 건물을 방문하여 남아있는 역사적 사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